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서 비단이 들어온 후 유럽과 중동에서는 깃발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단은 처음 상류 계급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쓰였지만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부터는 서방 세계를 대표하며 기독교를 홍보하는 최고의 심벌로 자리매김하죠. 현재 유럽에는 삼색 국기가 많지만 여전히 십자군의 상징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사례들을 알아보면서 어떤 사연으로 십자군의 표식이 현대 국기로 남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카프카스 지역의 조지아. 2004년까지만 해도 조지아는 밤색 바탕에 좌상단에 검은 띠, 흰 띠가 있는 1918년 국기 컨테스트 우승 작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소련 출신 지도자를 교체하는 비폭력 시위 장미혁명 이후에 뜬금 5개의 십자가가 새겨진 국기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사실 조지아의 오랜 기독교 역사를 담고 있는 국기인데요. 국제적으로는 14세기 베니스의 피치가노 형제의 세계지도 속 조지아 지역에 바로 이 국기가 처음 출현하죠. 사실 이 표식은 조지아 국기 이전의 예루살렘 십자가로 불리는 표식으로 교황청과 십자군에서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커다란 한 개의 십자가는 예수님, 작은 4개의 십자가는 4명의 복음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십자가가 조지아 국기가 되었을까요? 원래 예루살렘 십자가는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1096년에 1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의 군기로 수여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중동 지역에는 십자군이 직접 세운 국가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국가들의 표식으로 예루살렘 십자가가 많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왕국의 초대왕 고드프로와 부용은 최초로 온몸이 예루살렘 십자가로 덮인 옷이 지금도 그림으로 남아있으며 로고마니아 패션의 원조로 명예롭게 기록되어 있죠. 조지아는 비록 1차 십자군 국가는 아니지만 무려 330년경 기독교로 개종한 원조 기독교 국가로서 십자군 전쟁 이전에 이미 최전선에서 이슬람 셀주크 제국과 몇 차례 전투를 펼친 바가 있죠. 1차 십자군 이후인 12세기 초 조지아의 다비드 4세 시절에는 더욱 강력한 기독교 정책을 펼치는데 이때 예루살렘 왕국과 강한 외교, 군사적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예루살렘 십자가가 조지아의 국기로 쓰이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1857년에 발견된 다비드 4세 구리동전의 뒷면에 예루살렘 십자가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다비드 4세 때 조지아는 기독교 문화의 전성기였는데 특히 겔라티 수도원은 과학, 신학, 철학의 중심지로서 무츠에타는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국가 상징으로 예루살렘 십자가가 쓰이기에 손색이 없었던 시대이죠. 그리고 마침내 100년 후 타마르 여왕 때 조지아는 영토 확장 및 문화 번영을 이루며 황금시대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예루살렘 십자가는 이후 신성 로마 제국,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등 수많은 왕조와 가문의 문장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조지아야말로 예루살렘 왕국 다음으로 해당 십자가의 원조로 인정할 만한 나라이죠. 그런데 현재 조지아의 국기를 보면 예루살렘 십자가와 사소하지만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4개의 작은 십자가의 팔이 평평하지 않고 바깥으로 덮어지는 형태인데요. 대중적으로는 템플 기사단과 독일 철십자 문양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 이런 팔이 넓어지는 크로스 파테 형태는 조지아가 원조입니다. 무려 5세기 조지아 정교의 본산인 볼니시 시오니 성당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즉 현대 조지아 국기는 예루살렘 십자가 안에 조지아 정교의 5세기 심벌을 추가하며 영리하게 3세기 초기 기독교부터 시작한 조지아 정교의 오리지널리티가 더해지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십자군 이후 1000년 동안 유럽 중동의 국경선은 수도 없이 변했으며 예루살렘 왕국은 1291년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에 멸망하고 교황령은 1870년 이탈리아 왕국에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지아는 이슬람 세력권 최전선에서도 꿋꿋이 그들의 오랜 신앙을 지켰습니다. 20세기 소련의 종교 핍박 속에서도 지하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생존하다가 소련 독립 이후 급격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 후에도 조지아 정교회는 조지아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오늘날에도 인구의 83%가 조지아 정교를 믿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현재 국기를 채택하면서 조지아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 국기는 2003년 장미혁명 당시
부정부패 정권을 퇴진시키는 민족 부흥 운동의 상징기가 되며 조지아 국민들에게 강한 정체성과 단결을 제공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염원이 통했는지 2003년 말 장미혁명 이후 조지아는 경제개혁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3년간 연평균 성장률 무려 9.6%를 기록했으며 흑해권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신흥 자유시장 경제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포르투갈 국기에는 십자가가 없지만 십자군과 연관이 깊은 소재가 있으며 지금도 포르투갈 브라질의 지역, 군대, 축구 관련 로고와 문장에는 나팔 모양의 빨간색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고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사실 포르투갈의 건국 과정부터 2차 십자군과 연관이 깊은데요. 2차 십자군은 처음으로 유럽의 왕들이 직접 참가, 규모 면에서는 어벤져스급이었지만 정작 본 전장인 중동에선 이슬람 세력에게 대패했죠. 다만 북유럽 십자군의 일부가 이베리아 반도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포르투갈의 창시자 아폰수 1세의 원군 요청에 응합니다. 영국, 플랑드르, 독일, 노르마닌으로 구성된 북유럽 출신의 십자군은 높은 군사 경험과 장비를 통해 포르투갈 군을 지원했으며 마침내 1147년 무어인의 한 해안지방 도시를 정복하죠. 그리고 이 도시가 바로 포르투갈의 천년 수도 리스본. 이때부터 십자군은 포르투갈에 정착하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 최초의 고딕 건축물 중 하나인 알코바사 수도원이 1252년 완공되죠. 그리고 성전 기사단은 아예 1160년에 포르투갈 투마르에 포르투갈 지부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십자군 전쟁이 이슬람군 우세로 기울고 13세기 말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재정 확보를 위해 돈이 많은 성전 기사단을 2단으로 체포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13일의 금요일. 이로써 유럽 전역에서 성전 기사단이 탄압을 받는데 포르투갈 지부로 망명한 기사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디니스 1세가 이슬람 대항 국토회복 운동으로 기사단이 포르투갈 내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교황청과 중재, 명칭도 1312년에 그리스도 기사단으로 바뀌게 되죠. 다만 실질적으로 포르투갈의 이슬람 재정복은 끝난 지 오래였고 기사단의 존재 가치는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당대 기사단은 최초의 글로벌 대부업을 통해 큰 돈을 벌었고 생존의 대가로 막대한 자금력을 포르투갈에 투입하게 되죠. 특히 1420년 엔히크 항해 왕자가 그리스도 기사단장으로 임명되며 기사단은 포르투갈의 선박, 조선소, 항해학교를 투자하는데 이것이 변방의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특히 기사단이 투자한 인프라 속에 발전한 기술력의 정점은 아스트롤라베. 원래 아랍 지역에서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 만든 이 도구는 포르투갈에서 황해용으로 심플하게 개량되어 별의 위치를 통해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혁신템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바스코다가마가 인도를, 카브랄이 브라질을 발견할 수 있었고 포르투갈은 유럽의 변방국에서 거대한 해상 제국으로 격상될 수 있었죠. 아스트롤라베가 포르투갈 전성기인 마누엘 1세의 왕실 문양부터 19세기 브라질 제국 그리고 현재 포르투갈 국기에도 등장할 정도로 큰 국가적 상징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 모든 프로젝트의 투자자인 그리스도 기사단을 상징하는 나팔 모양의 빨간색 십자가는 당대 포르투갈 선박 마스트 및 대항해 시대를 상징하는 리스본의 벨랭탑에 새겨집니다. 그리스도 기사단 십자가는 그 후에도 수백 년간 포르투갈, 브라질에서 열렬히 사용되는데 브라질 상파울루시와 포르투갈 마데이라 지구 등 다양한 도시와 지자체의 문장뿐만 아니라 포르투갈과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배지, 포르투갈 공군기의 원형 심벌에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죠. 아스트롤라베는 동양의 정교한 천문과학을 포르투갈에서 심플하고 실용적으로 재해석하여 항해 혁신을 일으킨 훌륭한 기술 크로스오버 사례이며 그 뒤에는 유럽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단체를 포르투갈에서 훌륭한 외교 전략을 통해 부활시킨 그리스도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북유럽 4국의 국기는 한결같이 눕혀진 채 왼쪽으로 쏠린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형은 덴마크 국기로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로 알려져 있으며 십자군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죠. 이 국가들은 10세기 이후에야 기독교를 도입하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십자군에 참여합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시구르드 1세는 1107년에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는데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무려 4년 동안 7000km를 항해하며 성지를 방어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었지만 신입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적 열정이 느껴지는 원정이었는데요. 12세기 중반부터 북유럽 십자군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이교도를 개종한다는 명목 아래 발트 지역의 토지와 인력 그리고 해상권을 얻는 좋은 명분이 된 거죠.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는 모두 이 과정에서 현재의 국기를 얻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먼저 스웨덴은 1157년 에리크 9세가 핀란드로 십자군 원정 중에 하늘에서 금색 십자가를 본 후 핀란드를 정복했으며 이것이 스웨덴 국기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덴마크 또한 1219년 발데마르 2세가 에스토니아와의 전투에서 엄청 고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 깃발이 떨어진 후 전황을 극적으로 역전시키며 에스토니아를 정복하는데 이 깃발이 덴마크 국기가 되었다는 전설. 전설의 시간대는 스웨덴이 먼저이지만 국기 디자인과 전설이 먼저 나온 건 덴마크가 자명해 보입니다. 다네브로라고 불리는 이 빨간색 바탕의 흰 십자가는 1370년대 문장집에서 처음 확인됩니다. 그 후 1625년부터 공식 덴마크 국기가 되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가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덴마크인은 개인적인 경사가 있을 때도 국기를 개양할 정도로 국기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각별하죠. 한편 14세기 말 덴마크는 칼마르 동맹의 주역으로 한때 노르딕 국가들의 맹주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노르딕 십자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을 상징하는 정체성이 되기도 하였죠. 그러나 1523년 스웨덴의 구스타브 바사가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후 노르딕 십자가에 중세 스웨덴 왕가의 문장 컬러인 청색 황색을 넣어 현재 스웨덴 국기의 원형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르딕의 큰 줄기를 유지하면서도 스웨덴만의 차별화를 표현한 거죠. 비슷하게 노르웨이는 1821년, 아이슬란드는 1915년, 핀란드는 1918년에 형태는 같으나 색상만 달라진 노르딕 십자국기를 채택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는 언어도 민족도 다른 독립국가인데 왜 이렇게 국기를 비슷하게 맞췄을까요? 대북방 전쟁 때처럼 서로 편이 갈라진 경우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노르딕 국가들은 칼마르 동맹으로부터 시작해 현대까지 독일 및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연대했으며 그 과정에서 깊은 문화적 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노르딕 협의회 및 방위 협력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죠. 결국 노르딕의 국기들은 큰 틀에서 노르딕 문화의 일원이라는 공통성과 함께 국가별 고유한 색 배치를 통해 민족적 특수성을 표현하고 싶은 양면성이 느껴집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군은 신앙심이라는 미명 아래 파괴적 전쟁의 연속으로 흘러갔으며 결론적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실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동자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십자군에 대한 자성의 시각이 많아졌고 국가적으로도 십자군의 상징을 쓰는 걸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변방이었던 근동의 조지아와 북유럽에서는 십자군이 기독교 사회에 의해 공인된 느낌을 갖게 했으며 그 공신력과 함께 만끽한 성공의 경험은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서사 및 민족주의로 발전합니다. 한편 고도의 외교수를 통해 탄압받던 십자군을 포섭한 남서쪽 끝의 중견국 포르투갈은 십자군이 보유했던 막대한 자금력과 동서양이 융합된 기술력을 흡수하여 대항해 시대라는 혁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대항해 시대 원정은 탐험을 통한 기독교 문명 확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십자군의 표식이 포르투갈, 브라질의 상징 속에서 부활하게 되죠. 십자군의 주동자들은 정치, 경제적 타격과 도덕적 책임감에 묶인 반면 변방 국가들은 그 전면전에서 살짝 벗어난 채 커다란 파동을 자국의 실리로 엮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중심부의 갈등 속에 병방 세력이 저비용, 고효과의 과실을 얻은 셈이죠. 현재 한국은 강대국들의 자국중심주의 속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 영상의 사례와 같이 역사는 역설적으로 중심부의 갈등 속에 주변부가 더 수혜를 얻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중심부의 갈등 속에서 주변부가 더 수혜를 얻은 국가의 사례에서는
하나같이 강력한 리더십 속 국민들의 단합이 꼭 있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